안녕하십니까. 20대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TV 스튜디오에서 개최되는 당선자 토론회 내로는 마지막 차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화영철 의원이십니다. 황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도매일보가 새로 스튜디오를 단장해서 특별한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3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참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찾아뵙지 못하는 많은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 드리게 돼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너무 편하신데요. 그랬어요. 네. 그 홍천 출신으로는 예. 그 내리 3선이 처음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앞에 우리 이제 국회 부의장을 하셨던 이재학 국회 부의장님이 오래전에 이제 계셨는데요. 예, 그때 그분께서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역경이 있으시면서 또 하셨던 부분이 있고, 하여튼 최근에 있었던 선거들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봐야죠. 그 내리 3선 시켜주신 그 홍천 구민이나 지역구 주민들의 뭐랄까요, 그 염원이 있을 텐데요. 좀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가 태어난 곳이 홍천이니까 우리 홍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되고 또 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 되기까지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홍천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또 횡성도 함께 지역구로 두고 있었는데 횡성 국민들께서도 정말 크나큰 사랑을 보내주셨고, 이번에 다시 3선 되는 데는 지역구가 조정돼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이제 포함이 돼서 함께 선거를 치렀는데, 이 새로 된 지역구에 또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크게 지지를 해주셔서 더 특별한 감사 인사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담인데 네. 제가 그동안 선거를 보면 네. 실제 그 홍천읍에서 정치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홍천읍에서 늘 조금씩 지셨는데 네. 이번에는 홍천읍에서도 이기셨더라고요. 아니 계속해서 진 건 아니었고요.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 선거 때 또 제가 조금 적게 나왔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홍천읍이 선거 유권자의 그 성향이 굉장히 도시화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득표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 성향이 아무래도 좀 도시화된 성향이 아닐까 이런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홍천이라는 지역이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홍천읍 출신이라서 이런 득표력 강점을 가지는 선거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 당초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그 홍천을 같이 이제 합해졌을 때 네. 정치적으로 다들 뭐 끝났다 뭐 이런 시각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최대 위기였을 텐데 네.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했죠. 그러니까 저는 홍천행성의 지역구가 쪼개지고 철원, 화천, 양구, 인제라는 지역이 붙었는데 거기는 또 동료 현역 의원이 계시고 그러니까 아마 경선 과정에서 아마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거라는 분석들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13만 2천이고 홍천이 7만이니까 구도상으로도 매우 이제 불리한 구도였는데 뭐 원동력이랄까 뭐 이거는 새로 된 지역에서는 그래도 황영철이란 정치인에 대해서 나름 기대를 좀 걸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뭐 생판 모르는 뭐 신인 정치인도 아니고 제가 8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그래도 강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중앙정치무대에서 하는 역할들을 그분들이 굉장히 의미 깊게 보아오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룡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젊고 힘 있는 좀 일꾼이 이 공룡선거구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특별하게는 이번에 이제 홍천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4개 군과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홍천 군민들이 이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결집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경선에서 이기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역시 확실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 그 지지 기반 연고 여기를 보다 확실히 다져야지 한 발 더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보니까 뭐 한기호 의원 때 하실 때 보면 조금 이제 자신감이 넘치실 것 같아서 좋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좀 종합적으로 해서 황 의원께서 그런 위기가 다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사실은 같이 동료 의원으로 있다가 경쟁을 했으니까 한기호 의원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아쉽고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뜻밖의 선거구 획정이었던 그렇죠.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 홍천행성 선거구가 철원, 하천, 양구 인재하고 홍천이 붙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막판에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이제 이 결정이 된 사안이라서 본인도 굉장히 당혹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마 본인이 또 무난하게 이제 경선에서 승리하실 거다 이런 아마 생각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대단히 많이 아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강원도에 넓은 지역구를 가신 국회의원분들 이제 먼저 하셨던 분들이죠. 지금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때 보면 만약에 이 지역에 계시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행사가 있다 그러면 저 지역에 있다 그러고 저 지역에 행사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이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앉아 계시면서 계속 그러셨어요? 그렇게 지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선거 때 돼서 가니까 뭐 언제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접도 받고 그러시던데 그 공룡선거구 지역 관리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진짜 요즘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5개군을 이제 행사 일정표를 받아보면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행사 일정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일정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을 자신도 없고 또 그렇게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큰 행사 그리고 꼭 내가 참석해서 뭔가 또 메시지를 줘야 될 이런 행사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다니고 있는데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이 다니고 혹시 또 낮에 행사 못 가면 뭐 새벽이든 밤이든 이렇게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녀야 되는 게 이제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5개군이니까 이 5개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지역 관리 뭔가 시스템을 새롭게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거 기간 중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5개군의 이제 응답하라 국회의 날 이런 걸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버스 투어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좀 한 5일 정도 이렇게 빌려서 버스를 타고 지역 주민들 찾아가서 민원 상담하고 또 거기에 또 현장도 좀 직접 버스 타고 가보고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아마 지금은 5개군 되니까 지역 주민들도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하고 이제 일정 부분은 이게 약간 좀 익숙해져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몇 군데 다니다 보면 이렇게 먼 데서 와줬냐고 고마워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성심성의껏 일하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이 정도를 알려드리면 그분들께서도 이해하시고 잘 받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 그 25살 때 홍천군 의원 하셨잖아요. 벌써 한 30여 년째 정치 하고 계신 건데 30년 정확히 얘기하면 25년. 그 기초의원 처음 출마했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나죠. 그때는 정말 저한테 아주 역사적인 그런 기간들이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1990년도 12월 달에 이제 학기말고사를 마치고서 이제 홍천으로 온 거예요. 학기말고사를 마치고 이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다라는 이제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그래서 학기말고사를 마치고 제가 주머니에 60만 원 아르바이트에서 벌어놓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그때는 지금은 그 동서울 터미널이었는데 그때는 상봉동 터미널이었어요. 그 상봉에서 홍천 오는 버스를 탔던 이제 그 기억.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비닐하우스를 짓던 기억.
그리고 그때는 또 선거 운동할 때 지금하고 다른 것이 합동연설회가 있었고 그리고 맞아요. 또 이 선거 유인물을 직접 거리에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인물 지금 영암만 이제 후보자가 돌리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기억들이 벌써 25년이지만 매우 다른 또 선거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또 홍천 국민들이 저에게 매우 많은 표로 당선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일생의 첫 발을 디딘 거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그때 강원의숙에 있었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예. 대학 다닐 때부터 정치 얘기를 좀 고찰을 했다고 그러던데 혹시 왜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 이게 뭐 그런 어떻게 보면 DNA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도 늘 이제 이제 뭐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리더십을 갖춘 뭐 이런 이제 DNA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육군사관학교 가라고 네. 많이 그러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1차 시험 필기시험 붙고 2차 시험에서 저도 몰랐는데 이제 이 축농 비염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못 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어쨌든 그런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는 내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졸업하던 해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이제 이렇게 운명적으로 이 길을 걸어오게 된 거죠. 근데 정치 이력을 보면 네. 그 어떤 어느 계파나 어떤 정치 네. 세력의 딱 그 예. 코에 들어가기보다는 늘 네. 보면 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네. 민권 21년사도 그렇지만 네. 그 사실은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당내에서 지금 많은 이제 계파를 얘기할 때 뭐 친이하고 친박 이제 시작됐잖아요. 네, 지지난 대선 때. 그럴 때 제가 사실은 강원도지사 정무특보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외위원장으로 있다가 강원도 정무특보로서 공직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정 계파에서 역할을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분명한 이제 자기 이제 지지가 있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계파로서 분리되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누구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입문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걸어온 이 지방자치의 길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당에 어떤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그러니까 존재가 매우 자유로울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어떤 계파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어요. 그거는 오히려 어쩌면 제가 독립적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부자연스러울 뿐이지 도움이 되는 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그쪽 편드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중간에서 양쪽을 잘 견해내고 또 양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좀 힘있게 비판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제 길을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 예. 비대위장 시절에 대변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그 친박 들어보다 좀 강하게 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네. 보면 좀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권력에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제가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원장 시절에 대변인도 하고 대변인이라면 굉장히 가까이서 이제 그를 모셔야 되는 거고 뜻을 같이 하는 거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는 또 제가 할 역할은 하고 또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나오고 그 뒤에 제가 아마도 대통령께 좀 더 듣기 좋아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은 아마 더 그런 관계가 잘 유지됐을 텐데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또 뭐 좀 따끔한 말씀도 좀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멀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친박 진영에서는 예. 그 황 의원에 대해서 네. 그 대변인서부터 쭉 그렇게 예.
챙기셨는데 네. 실제 이제 유승민 의원 사태를 비롯한 뭐 예. 등등의 기기를 거치면서 예. 그 저렇게까지 심하게 우리 쪽한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저도 네. 직간접적으로 들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제 제가 유승민 이제 원내대표 사임 문제가 사퇴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유승민 대표를 사퇴시킨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 의원총회를 하는데 아무도 유승민 원내대표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는 참 그래도 같이 유승민 대표의 편에서 당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대표 사퇴 반대한다라는 입장도 얘기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누구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 또 뭐 사실 정치하다 보면은 자기 소신에 의해서 어떤 입장을 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저는 또 그것이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고요. 뭐 그러니까 그런 입장의 차이가 좀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네. 편집보도국장들 불러서 네. 그리고 이번 총선의 그 뜻을 네. 그 양당이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회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네. 또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그 전반적인 이번 총선의 의미까지 해가지고 네.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번 총선의 민의의 어떤 네. 뭐가 있을까요? 그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뭐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양당의 여야 구도가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 체제 속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맨날 그리고 두 당이 싸우니까 국민들은 이 완충지대 역할을 할 만한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호남에 기반을 두면서도 약간 우클릭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새누리당도 싫고 더불어민주당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당에다가 많은 지지를 보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건 또 준엄한 시대적 변화를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런 거대 양당, 거대 여야의 구조보다는 중간에 하나의 당이 더 있는 3당 구조를 원하는 그런 트렌드가 이제 요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있고. 네네. 그리고 제가 뭐 사실은 이번 뭐 총선의 결과를 우리 새누리당에서 입장에서 보면 뭐 딱 잘라 얘기해서 오만한 당에 대한 아주 매질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 야당이 분열되면서 어떤 공천을 해도 우리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만한 공천이 이루어졌고 그 오만함 속에서 뭐 그냥 또 당의 유력한 후보자들도 뜻이 안 맞는 후보자들을 다 이렇게 좀 공천을 안 주는 형태.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심이 반영된 공천도 들어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더 크게는 어쩌면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또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역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함께한 지난 3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이 선거 결과 저는 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새누리당 혁신 모임을 주도하고 계신데 네. 그 결국 뭐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인적 청산들일 텐데 네. 구체적으로 뭐 어느 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그걸 구체성 있게 누굴 얘기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뭐 어느 선까지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이미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어떤 분야 구체성 있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다들 이번 잘못된 공천에 책임이 있었던 분들, 당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 그다음에 진박 친박 논쟁을 일으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번
당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 선으로 좀 물러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분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총선 실패에 대한 분명한 새누리당이 반성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좀 이 선으로 물러나서 당의 새로운 얼굴들이 좀 전면에 좀 배치되고 그걸 통해서 새누리당의 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다시 좀 지역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지지를 다시 신뢰를 다시 보내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이제 그런 현재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만한 예. 그 외부에서 수혈하겠다는 분들 명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뭐 어느 정도 선이면 그 국민들이 저 정도면 새누리당이 좀 반성하고 있고 이 정도면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겠다. 어느 정도 인물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거론됐던 분들 포함해서 말이죠. 뭐 지금 거론됐던 분들 중에서 뭐 어떤 분이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정확하게 새누리당의 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저희 물음표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비대위원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뭔가 효과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당을 변화시켜 주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생각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거론되신 분 중에 조순영 의원님도 괜찮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에 계셨던 분 중에서는 국회의장을 하셨던 김영우 의장님 같은 분,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매우 우리 비대위원장으로서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황 의원님도 지금 그 당 지도부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그러시던데. 글쎄요, 그건 어떻게 거론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봤을 때 저는 지금 제가 혁신 모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또 내가 어느 자리에 가겠다라든지 그런 거를 함께 얘기하는 것은 걸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이런데 제가 뭐 제 의지를 표명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없고. 그게 원래 런닝메이트 형태로 이렇게 묶여지잖아요. 정책위의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안한 사실도 없고요. 예, 아직까지 그래서 그게 저도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는지 저 얘기만 들었어요.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나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분 저분 이제 뭐 같은 런닝메이트로서 가고자 하는 뜻을 언론에 밝힌 것 때문에 그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뭐 제가 또 정책위 의장이라는 역할이 저에게 맞는 역할이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그 지금 8분밖에 안 되고 그나마 6분 들어가셨는데 당이든 국회든 뭔가 좀 비중 있는 자리에 가셔야 우리도 좀 비빌 언덕이 생길 것 같은데 말이죠. 뭐죠? 역할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뭐 이제 때가 또 있겠죠. 저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이 정치를 해오면서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때보다 저 사람이 필요할 때다. 저런 사람이 필요할 때다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정말 그런 역할이 주어지고 그래야만이 자기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고 더욱더 또 빛을 발할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제가 혁신 모임을 주도하고 있고 이런 목소리를 또 지속적으로 내야 될 만한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당의 지도부에 들어가서 뭘 하기보다는 이런 목소리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더 무게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 그 야인 시절에 미국 가서 공부한 적 있잖아요. 지금 그 미국 대선 특히 이제 공화당 그 트럼프 현상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이제 결국 이제 거기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될 모양인데 그 물론 뭐 분석되어 있는 글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중산층의 불안한 미래에서부터 또 양극화의 문제 등등 해가지고 트럼프 현상이 벌어지는 건 굉장히 많이 잘라서 이렇게 많이 보던데 또 기존 정치권에 대한 뭐 뿌리 깊은 불신까지 다 섞여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새누리당도 대선 주자가 이번에 뭐 총선 예. 과정에서 많이 희생도 되고 해가지고 예. 그 곧 대선 이제 분위기로 갈 텐데 네. 지금 미국 대선 분위기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좀? 글쎄요, 제가 뭐 총선 치르느냐고 미국 대선 과정을 지금 요새는 면밀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어떤 정치 선거에 있어서는 좀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현명한 집단지성이 그 선거를 주도해 나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뭐 공화당 그 지지 뭐 후보자로서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글쎄 약간 이 선거 정치에 대한 일탈의 과정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누가 되든지 또 다 똑같은데 기왕이면은 뭐 어느 한쪽 입장 확실하게 좀 대변해주고, 어떻게 보면 배출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작용되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글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런 입장을 가진 후보자가 한 당의 후보자가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미국 유권자보단 대한민국 유권자가 더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에 정치 지향으로 봐서 중도를 늘 얘기하고 중도 진영들을 좀 넓혀야 된다는 쪽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 대선 흐름들을 보면 늘 보면 중도 쪽으로 모이지 않고 나눠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오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거죠. 새누리당 차기 새누리당.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필패죠.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 민주화라든지 국민 대통합이라든지 이런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선거 공약이 있었고, 또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을 우리가 해냈던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지역주의를 넘어서 있는 중도층을 끌어와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길 수가 없다고 봐요. 양쪽의 극단에서 있는 후보자들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과연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이것을 초점을 두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차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또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한 각 당의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뭐 총선 과정이라든지 뭐 평소에는 양극단으로 좀 다시 이렇게 좀 분리됐다가도 나중에 대통령 선거 때는 다시 가운데 지점으로 모이는 이런 구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변 21일이나 새 후보가 주도하는 대선 후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뭐 아직까지는 무슨 대통령 후보까지도 생각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멤버 중에서 아니더라도 뭐 밖에서 모시고 오더라도. 글쎄 뭐 지금 사실은 대통령 선거까지 얘기하기는 좀 이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새 형모가 이번에 이제 우리 총선 참패에 대한 이런 좀 위기 의식 속에서 다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여졌고 그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 더 크게 무슨 뭐 대선 후보를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기왕이면 이제 지금까지 뭐 이렇게 나왔던 분들만 가지고는 아마도 새누리당의 승리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 새로운 인물이 좀 부상되길 바라고, 또 뭐 그런 적절한 인물이 있다면 또 그런 인물들과 함께 차기 대선을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들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덧붙여서 한번 드리면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분들은 우리 역사적인 경우를 봐서 고건 총리처럼 이렇게 쓰러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이회창 총리 같이 정말 독립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정치권에 있지 않은 분들, 있지 않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의 평가는 2개월이면 평가가 나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권에서 필요로 하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려내느냐,
그리고 그분이 그런 메시지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분들은 외부에서 영입돼서 뭐 당에 들어와서 후보자가 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한 2개월 정도만 지켜보면 금방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평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드러났던 분들이 뭐 고금 총리도 그랬던 것이고 또 뭐 안철수 저기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굉장히 뭐 대권 후보자로서 그랬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 반기문 총장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출마해서 한 2개월 정도 정치권에서 지내시다 보면 저분이 정말 잘 될 뿐이다 아니다 금방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도 반기문 총장이 과연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또 대통령 후보로서 요구하는 그런 자질들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좀 부정적이시라는 것이군요. 아니요, 꼭 부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이진 않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내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본인이 대선 출마의 의지가 있다면 뭐 임기 끝나시고 오실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정치권에 진입해서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저분 대통령 되실 만한 분 아닌 분 이런 평가가 내려질 거고 저희들도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서울 정치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네. 그 지역구 얘기 좀 한두 마디 하시고 오늘 정리하시죠. 지금 그 제가 이제 들은 공약 얘기한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적경 지역에 대해서는 예타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그렇죠. 그걸 좀 구체화하거나 이런 방안들이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적경지 개발 특별법의 개정안을 바로 이제 발의할 생각이에요. 발의해서 논의를 해야죠.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동료 의원님들 좀 설득해야 되겠고 특히 또 이거에 반대하는 건 이제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게도 좀 설득력 있게 좀 논리를 좀 펴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뭐 정 안 된다면 또 그 약간은 좀 비껴나갈 수 있는 뭐 대안을 또 모색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뭐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 국가 사업할 때 예타 통과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춘천에서 화천만 들어가다 봐도 춘천 끝나는 부분까지는 4차선인데 그렇죠. 그 다음 구간은 4차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까지는 4차선이 예타가 통과되는데 그 춘천 끝나는 지점에서 화천까지는 예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런 거야말로 정말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내고 뭔가 뭐 타당성 면제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면제에 준하는 다른 또 뭔가 좀 대안을 모색해 하든지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임기 중에 어쨌든 선거가 또 뭐 한 번 더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 홍천 철원하천 양구 인재의 선거의 국회의원이시니까 계시는 동안 뭐 이 사업은 꼭 하나 좀 지역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소외된 지역이고 좀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은 다 SOC 확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접경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규제를 풀어내고 그리고 또 접경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민통선 5km 북상 문제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쓰지 못하고 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또 많이 찾아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홍천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떤 핵심 사항이 철도 유치예요. 그래서 철도가 어떤 방안이든 이게 차근차근 철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스텝을 밟아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됩니까? 저 검찰 구형이 지난번에 한번 떨어진 게 있던데. 잘 될까요? 잘 되길 바라고 지금 아주 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저는 고발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 기소도 뭐 대단히 좀 무리한 기소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 이게 이런 검찰에 기소됐으면은 참 지역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을 베푼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뭐 저를 또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또 기소를 하게 된 거 그래서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5월 4일 날이면 이제 네. 1심 선고가 날 텐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뭐 결과가 좀 좋아서 네. 그 지역 발전에 좀 큰 역할을 좀 해주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이 초청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미네소타 트윈스에 있는 박병호 선수가 홈런까지 친다라고 합니다. 우리 저 황영철 의원이 미국에 있는 박병호 선수처럼 지역을 위해서 큰 홈런을 계속 쳐주기를 좀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민일보의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 송정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